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5년 찾아가는 시인, 찾아오는 독자의 만남 53번째 시야 명절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에는 김유철 시인님을 모시고요. 2부에는 동시영 시인님을 모시고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김유철 선생님 먼저 모셨는데요. 김유철 선생님의 양력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유철 시인은 2007년 경남 가톨릭문학회 시민상을 수상하며 수필로 등단하셨습니다. 2008년 한국작가회의 경남작가회의 추천으로 시인으로 등단하셨습니다. 시집으로는 삶이 바다에 떠있듯이 천개의 바람, 그대였나요 등이 있습니다. 포토포엠 에세이집 그림자 숨소리, 그 다음에 친일연구서 빼놓지 못한 서순을 상제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상, 경남민족 예술인상, 아름나라 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3예술연구소 대표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유철 선생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인사 말씀. 네. 마이크. 조금 구전을 치고 무더위 속에서 하는데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았어요. 이런 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문화 행사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씨에 이렇게 한 5사람이나 정말 올까 관장이 빼고 굉장히 많이 오셨고 시를 이야기한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하겠다고 용감하게 그냥 생각을 했는데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세상이죠. 정말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니고 시인이 죽은 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힘을 갖고 모든 것을 힘으로 갖고 이야기하는 세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시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나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만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좋은 날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생님으로 또 받은 시가 대표작 8편, 그 다음에 등작시 6편에서 14편을 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14편을 시간상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는 데까지 시를 많이 읽고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께서 가장 아끼시거나 아니면 우리 독자들과 함께 읽고 싶은 시가 있으면 한번 먼저 낭독해 주시고 그 다음 진행할까요, 선생님? 몇 페이지일까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26페이지에 하나님의 출석부로 네, 26페이지입니다. 하느님의 출석부. 첫 시는 일어나서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 시에 대한 대접이 일어나서 하는 것이 시에 대한 대접이라고 생각하기에 일어났습니다. 하느님의 출석부. 하느님은 사람만 부르지 않는다. 하느님은 사람을 부르듯이 잠자는 동물과 깨어있는 식물, 검은 구름과 푸른 강물, 낙타 발자국이 선명한 모래와 말라 비틀어진 나무 조각까지 잊지 않고 부른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부르듯이 그대의 걱정과 나의 눈빛, 함께 걷던 길 위의 마음과 돌아누웠던 숱한 날들, 아프다 말할 수 없던 아픔과 순한 미소 뒤의 눈물까지 잊지 않고 부른다. 하나님은 출석부에서 부를 것을 다 부른다. 끝자리에 아직 남아있는 공기를 사랑이라 이름지어 부른다.
그대 보이는 것, 사랑이가 풀리는 온기가 예 하고 그대 앞에 다가오는 모습을, 끝자리 온기가 지닌 해수족한 얼굴과 저 가난한 표정을 하느님은 사랑이가 이름 지어 부른다. 하느님의 출석부는 사랑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난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은 이 시를 제일 먼저 낭송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생님께는? 제가 평생 갖고 있는 제 정체성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어딜 가나 시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법정 스님이 쓴 여러 가지 책을 보면 항상 서문 끝에 비구 법정이라고, 세상에 법정을 스님이라고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항상 앞에 비구 법정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참 울리도록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비구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시인이기 때문에 폼을 잡는 게 아니라 시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를 시인 김유철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제가 갖고 있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 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톨릭 신자인데 그런 어떤 가톨릭에 갇혀있는 하느님, 기독교에 갇혀있는 하느님, 불교에 갇혀있는, 이슬람교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존재하는 그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나의 정체성의 하나로서, 그래서 그분을 표현하는 시를 몇 편을 썼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출석부고, 언제나 어디 가서 대표작을 이야기할 때 부끄러워도 이 시를 읽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깊은 의미가 있군요. 저도 그 3년 정도에 보면은 하느님이 머무는 시선이 또 낮은 곳, 그 다음에 아픈 거, 그 다음에 좀 소심들,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라는 이름을 지어 부른다. 네, 그 문장이 저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출석부라는 시는 김유철 시인을 정의할 때 내릴 수 있는 두 가지 뜻, 시인과 그 다음에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삶을 따르는 그런 시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이제 종교인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안 읽고 그렇게도 읽을 수 있지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정말 하느님이 사랑하는 그 인간의 모습, 헬쓱한 얼굴, 가난한 표정, 이런 것 하나하나를 호명하며 이름 불러주시고 눈길을 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선생님하고 또 같이 읽고 싶은 시는 선생님의 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는 29쪽에 있는 5월 갚을 수 없는 빚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9쪽입니다. 5월 갚을 수 없는 빚. 5월에는 빚쟁이가 됩니다. 지리산에도 무등산에도 메어줄 울음빛이 있고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슬며시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봄은 길목에서 자지러지듯이 통째로 떨어진 동백꽃과 차마 할말 못하고 한 풀씩 떨어진 목련꽃과 연지곤지 바른 채 동네 마실 나가듯이 흩어진 벚꽃에게도 나는 말없이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전체적으로 이 원고를 받고 선생님의 시를 이렇게 곰곰이 읽어보다 보니까 선생님의 가장 특징적인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시에서도 나오는 것 같으니까 느껴지겠지만 어떤 민중의 아픔, 아니면 분단의 아픔, 평화, 노동자 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들의 시선에서 그들을 위모하고 그들을 조금 그들의 편에서
작품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 한결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는 민중이 이제 많이 좀 옅어졌다고 할까요? 퇴색되는 건 아니죠. 여전히 이러한 현상들과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1970년대, 80년대는 이런 민중시가 상당히 왕성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김지아 선생님, 박무혜 선생님, 김남주 시인, 그리고 오늘날에는 대표적으로 손정동 시인이 이런 시를 많이 쓰세요. 근데 저는 감히 우리 김유천 선생님도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선생님의 시들에서 그런 결기와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선생님이 시적 어떤 방향이랄까요? 지향점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선생님? 계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불리하네요. 동시현 시인 선생님이 뒤하고 제가 앞에 하니까 앞에 하는 사람이 엄청 긴장할 것 같아요. 편하게 하십시오. 아마 이해할 동시인께서는 예상 문제집을 지금 아마 1984년에 박무혜 선배가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를 씁니다. 1984년에 25살 된 김윤철이가 그 시집 한 권 들고 서울에서 창원 공단으로 내려와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날을 잊지 않습니다. 금방 읽은 최수옥 시인이 읽은 이 시도 9월이라 그랬는데 아마 우리나라 1년 12달에 5월만큼 뜻있는 기념일이 많은 날들이 많은 달이 있을까. 5월 1일 흔히 말하는 노동절부터 시작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넘어갈 수 없는 우리 어릴 때는 어머니날, 지금은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그리고 3일 후 5.18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주의 어떤 그 몸부림들, 그런가 하면 부처님 오신 날이 꼭 5월에 4월 초파일에 지나가거든요. 1980년 5.18 광주는 4월 초파일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저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그런 테두리를 넘어서 우리가 그날 무슨 일들을 했는지, 세상에 자비를 퍼뜨린 날 우리가 무슨 일들을 보았는지, 하필이면 제가 21살이었어요. 너무나 생생하게 그 날들을 잊을 수가 없죠. 앞선 이 시를 지으면서 5월은 정말 내가 빚쟁이가 되는 날이다. 무등산도 그렇고 지리산도 그렇고 벚꽃에게도 목련꽃에게도 동백꽃에게도 아무튼 제 정체성을 하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5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좌지우지했다고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그래서 1년에서는 어떤 민족적인 우리 역사적인 그런 문제였지만 2년에 가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모, 우리도 부모의 희생을 딛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또 슬며시 갚아야 될 빚이 있고, 더 확장해서 3년에 가면 이제 자연에게도, 그죠? 그래서 동백꽃, 목련꽃, 벚꽃에게도 말없이 갚아야 할 빚이 있다라고, 이런 표현들이 참 좋았고요. 선생님의 시를 이야기할 때 조금 집약적으로 말할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이 시를 읽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또 소개해 주실 시가 있을까요? 어떤 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눌까요, 선생님? 그냥 사회자가 정해주는 문제. 그럴까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네. 한 달쯤 전에 진행하고 있는 최수옥 시인이 여기를 초대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김달진 문학관에서 해왔던 행사들을 쭉 알기 때문에 내 시가 거기 맞지 않을 건데, 나는 서정시를 쓰는 사람이 아닌데 서정시가 좋고 나쁘고의 개념을 떠나갖고 조금 결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볼 그게 있는 모양이다 하고 그냥 순순하게 했으니까
정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갑니다. 네. 아니, 선생님은 지금 시를, 나는 이런 시를 쓰고, 서정시는 이렇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만의, 이건 누구도 쓸 수 없는, 김유철 시인만의 색깔이고, 개성이고, 네, 고유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는 어떤 시를 써도 존중받아야 되고, 그건 그분의 그저 취향이고, 어떤 철학이고, 사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이라는 시를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27쪽입니다. 금. 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 금. 힘 있는 것들은 반도의 허리에 금을 그었다. 힘 있는 것들은 힘 없는 곳에 동쪽 바다와 서쪽 바다에도 금을 그었다. 이내 힘 있는 것들은 텅 빈 허공에도 금을 그었다. 신도 하지 못하는 것을 힘 있는 것들은 도사이며 행세하며 땅과 바다와 허공에 금을 그었다. 금은 힘 있는 곳에 금이 되었고 힘 없는 곳에 금이 되어 금을 거두거나 금을 넘으면 잡혀가야 했다. 힘 있는 것들은 인상 쓰고 금을 그으면서 굳고 영원한 금이 되기를 바랐지만 역사의 수레바퀴가 앞으로 나아감을 막을 수는 없을 터이니 힘 있는 것들의 금에 사부작 다가가는 날 평화의 꽃망울이 터져 마침내 금은 사라지는. 네. 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글자 금이지만 금은 동이어적인 어떤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은 어떤 금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이 시는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요? 아마 독자들이 다 이해를 하게 될 건데. 맞아요. 한반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금이 몇 개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휴전선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휴전선 남쪽이 키로, 북쪽이 키로의 남방 한계선이라는 게 있고요. 휴전선이 있고 북방 한계선이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38선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선이라는 말이 아니고 초등학교 때 마당에다가 뭐 모양을 해놓고니 넘어가면 이 금발 같다라고. 그런데 나중에 제가 글을 쓰면서 그 금이 선을 이야기하는 금이지만 금지의 금자로서도 들리고요. 어쩌면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황금처럼 보이는 금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황금이 됐든 아니면 일반 선을 말하는 금이 됐든 그거를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글을 쓰다 보니까 사부작 다가간다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에게 존경받는 김장하 선생님 다큐를 보니까 김장하 선생님은 산을 올라갈 때 어떻게 가느냐면 사부작 올라가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사부작은 제가 먼저 썼음을 그렇군요. 시를 읽는 목소리도 저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결기가 있게, 어울리게 그렇게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은 그런, 금기를 말할 때 이 첫행에 있는 힘 있는 것들, 반도에 허리 굽는, 줄로서의 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책상에도 발을 딱 금을 긋고 넘어오지 말라고 이러잖아요. 조금 넘어오면 손을 탁 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실제적인 그런 금도 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은 더 많지요. 그죠? 차별적인 것들, 경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계를 허무는 방법을 1, 2, 3, 4연에서 저는 너무 절묘하게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사부작. 그래서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고, 무너뜨리기 어려울 것만 같은 그 높은 벽, 어떻게 보면 억압과 권력의 상징으로서의 금, 그쵸?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데는 그냥 신학으로 사부작 다가가는 것, 그쵸? 그래서 민중의 어떤 움직임, 약자들의 어떤 움직임, 아니면
화해의 어떤 움직임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 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이 단순한 경계가 아닌 것 같아요. 통제, 구속, 억압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금기할 때 금기 그래서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금기의 금. 그래서 이 금이라는 그다음에 또 세금자도 있죠. 그래서 자본, 돈을 뜻하는 세금도 있고 금 한 글자의 시 속에 참 많은 것들을 잘 담아내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자, 우리 독자분들이 한번 읽고 낭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독자분들 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네. 이사님 선생님. 네. 제가 읽고 싶은 거 읽으면 되나요? 네. 읽고 질문도 좀 해주십시오. 네. 윤작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3쪽입니다. 33쪽입니다. 가로지르는. 너무 길지도 않고 가로지르는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다지 처음이라서요. 네. 가로지르는 김요철. 시베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강은 강으로, 나무는 나무로, 하늘은 하늘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인가 시베리아 개들은 짖지 않았다. 초겨울 햇살, 적막한 침묵, 자작나무 숲.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쉼없이 헤엄치듯 달렸다. 싸한 바람, 시린 하늘, 움직임 없는 벌판. 시베리아 숲의 밤과 호수의 새벽.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안중근을 생각했고 바이칼에서는 칭기스칸을 생각하며 상표 없는 보드카를 찾았다. 아, 샘을 가로지르는 크로스 컨트리. 네, 고맙습니다. 아주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네, 쏙쏙 시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읽게 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꽤 오래전에 블라디보스톡 가봤고 캄차카 반도를 가면서 저도 그 시베리아 불판 얘기하고 자작나무 숲, 그 다음 그 혁명, 그리고 늑대들의 하울링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느낌이 있어서 그때 갔을 때 스스님 느낌이 있던데 저는 그때 갔었을 때 그 혁명과 피냄새와 그때 피 흘린 그 사람들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같이 간 사람들 중에서 잠깐의 오해로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할 때 마침 안개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려서 제 눈에서. 그러다가 안개가 그치니까 또 보였는데 그들이 저한테 준 의미가 우리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서로 손을 잡았다가 놓쳤다가 그런 느낌들을 했는데 심리학에서도 어떤 생을 가르치는 그들에서 선생님은 안중근을 생각했고 칭기스칸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선생님 심정이 어땠는지 이게 썼지만 좀 더 자세한 걸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시를 대표작을 8편, 근작시를 6편 달라고 했는데 어떤 걸 드릴까 하고 자료를 막 이렇게 찾다가 이 시는 이번에 썼어요. 며칠 전에 썼어요. 자료를 찾다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운 좋게 돌아가신 최영국 선생님도 같이 일행 중 한 분이었고 시베리아부터 바이칼까지 한 4박 5일을 쉬지 않고 이 열차가 달리는데 한 2박 정도는 머릿속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보드카에 의해 가지고 강제 편집을 당했는데 처음 보는 시베리아 벌판은 중국 벌판하고 달랐어요. 아프리카를 간 적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벌판하고는 또 달랐어요. 정말 침묵이었어요, 저한테는.
몇 며칠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달리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어떤 혁명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모든 것이 그대로 있다. 여기는 정체되어 있다. 부진국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도 굉장히 표정도 목표 슬라브 쪽 할머니들이 그거 했고 블라디보스톡에 마침 갔을 때 첫날 내렸을 때는 안중근이란 젊은 혁명가가 거기를 서성이던 그 생각이 안 떠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바이칼 호수에서는 징기스칸의 태를 묻은 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넓은 그런 호수가 있을까? 호수가 아니고 바다죠. 상표 없는 보드카라고 하는 거는 상표 있는 거는 가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표 없는. 우리로 치면 시골에서 집에서 밀주 담는 막걸리가 진짜 술이듯이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끊임없이 가로지르는 크로스 칸츄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횡단열차가 아무튼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지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저도 이 작품을 김유철 선생님 지나치게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 힘 빼고 그야말로 사물 그 자체를 직관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아주 단박하게 너무 잘 읽었던 작품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쩌면 선생님의 새로운 시의 세계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 그렇게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어쩌면 저하고 똑같이 해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메모했어요. 그래서, 예. 약간 근작시에 오면, 그거를 제가 이제 질문으로 메모를 해놨거든요. 근작시에 와서는 대표작에서 보였던 노동자, 민족의 아픔, 약자, 어떤 저항의식, 이런 것에서 어떤 개인의 내면, 내지는 개인의 서사, 내가 블라디보스톡도 가고 거기서 느끼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들, 개인적인 서사로 조금 바뀌어서 저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의 시의 방향은 이렇게 갈 것이냐고 제가 여쭤보려고 여기다 메모를 했는데 선생님이 똑같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상표 없는 보드카를 찾았다가 최고. 맞습니다. 그게 원래는 진짜입니다. 그죠?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절창 중에 하나입니다. 네. 상표 없는 제가 보드카. 말씀드리면 네, 말씀하십시오. 굉장히 굳어있는 예를 들어 사회 참여, 민족적인 그런 글을 많이 쓰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그런 글만 쓰지 않아요. 그게 부드러운 시를 많이 씁니다. 부드러운 시를 많이 쓰고 그래서 앞으로의 시가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거는 아닐 거고요. 계속 어떤 식으로든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거고요. 상표 없는 것도 그렇지만 저한테는 가로지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 우리 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횡단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아무튼 앞으로의 시에서 어떻게 나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조금 근작시를 보면서 반가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시 하나 읽어보고 싶은 시는 함께 누군들 섬이 아니랴라는 시인데요. 누군들 섬이 아니랴. 지금 마지막 38쪽에 네. 누군들 섬이 아니랴. 전영록이 선생님 한번. 예. 네, 선생님. 흑성문 시를 예. 네, 흑성문 시를. 38쪽. 누군들 섬이 아니랴. 저녁 노을이 필중 섬들은 바다로 들어가 바다가 된다. 섬들은 홀로 바다에 피어나 바다에 살다가 바다에 죽는다. 육지에서 먼 섬일수록 두려움이 없다. 섬은 누워있는 듯해도 잠자는 듯해도 외진 갈림길의 복수가 되어 깨는 눈으로 검은 바다를 지킨다. 섬은 바다의 숨은 장이다. 누군들 섬이 아니죠. 때론 폭포에 시달리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더 많은 밑동의 이야기를 품은 그 누군들.
풍진 세월에 몸을 숨기고 무관심에 몸을 드러내는 하늘 아래 모든 것은 섬이다. 네. 하늘 아래 모든 것은 섬이다. 저는 이 시에서, 선생님, 벅수 뜻이 뭐죠? 벅수가 뭡니까? 장승. 그 마을 어귀에는, 네. 근데 여기는, 배경이 바다니까, 이게 다릅니까, 그러면?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바다를 지키는 복수라고. 네. 복수가, 하나하나가. 수호신 같은 거겠죠, 그러면, 이것도. 그냥 복수라고. 그냥 복수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보면서 느낀 것들은, 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시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섬이라 그러면 섬이 가진 이미지는 굉장히 외롭다거나 아니면 고립감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시는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섬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쓰신 점이 저는 굉장히 독특했다. 기존의 섬에 가지고 있는 섬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수가 되어서 바다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그 섬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섬이고, 육지에서 먼 섬일수록 두려움이 없다 한 어떤 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따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는 어떻게 쓰시게 됐나요? 예를 들어서 정우승 시인 대표작이 두 줄 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시가 있잖아요. 섬으로.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나도 그 섬에 가고 싶다. 어떤 그런 것도 인간의 현대인의 고립감, 어떤 고독, 그런 것들인데, 선생님의 이 섬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선생님, 이 섬에 대해서 얘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한 3년 전부터 통영에서 가장 통영 사량도에서 추도에서 욕지도에서 섬영화제를 하는 후배들이 있었어요. 추도에서 하던 날 작년인데 형님 들어와서 신앙송 하나만 해주세요. 그래서 섬영화제가 돼서 뭘 해야 돼?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섬이라는 그 단어, 지금도 최신이 얘기했지만 특히 우리 육지 것들이 갖고 있는 섬이라는 이미지와 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섬이라는 이미지, 그거는 전혀 다르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한편 뒤돌아보면 우리 각자도 섬으로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익명의 산속에서 살면서 몸을 숨기기도 하고 몸을 드러내기도 하고, 아무튼 그 섬 영화제에 가가지고 이거를 했을 때 어느 식당 주인이, 섬에 사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펑펑 우셨어요. 이게 위로가 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내가 평생 이 섬에서 살아왔다, 그리고 이 섬에서 생이 마칠 것 같다. 아무튼 그런데도 바다를 지킨다고 하는 그 표현, 그리고 모든 것은 섬이라고 했던 거에 동의한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글을 쓸 때는 정말 누군들 섬이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지키고 그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을 이어가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섬이었군요. 네. 그 옆에 보면 선생님 종 89라는 숫자가 전 굉장히 궁금했어요. 종 89 해서 아주 짧은 시지만 성당 소리가 들린다 하고 종소리를 쭉 쓰시고, 그래서 기쁘다,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짧게 쓰셨는데 89의 이 숫자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지금 종 시리즈를 쓰고 있습니다. 150까지 150까지. 종을 150 있고요. 마침 종 89가 됐을 때 감의적으로 89라는 말을 판다, 그 뜻을
합리적으로 좀 높고요. 실제로 저희 집에서 성당까지는 제가 성당을 다닌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당까지는 걸어서 5분밖에 안 돼요. 성당 총소리가 들리는 집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이사를 갔을 때 여보 우리 집에서 성당 총소리가 들려 와 좋다. 그런데 그게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내 마음을 두들기는 노크가 그거예요. 이게 어저께 무슨 집에서 또 그 다른 면에서도 그런가 하면 총 팔고는 나를 파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종교들의 모습이 아까 오다가 고성한 선생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종교적인 단체들이 갖고 있는 종 다 팔아먹은 거 아닌가, 빈 종을 울리는 거 아닌가.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를 그야말로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갖다가 협박하듯이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들도 착하게 살자가 없고 몸에 문신 있는 친구들이 등에다가 착하게 살자를 하는데 그걸 현재의 어떤 종단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슬프다 안에도 그런 뜻도 들어가 있고 종8구에도 의도적으로 89번에 이런 시를 썼다고 기억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슬프다인데 그러면 기쁘다는 어떨 때일까요?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쁘다는 어떤 아까 제 정체성이 신앙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라고 그랬죠. 네. 그 종소리에 있는 제가 믿는 어떤 분의 네.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그게 물론 자책이 되고 제 회초리가 될 때도 있지만 용기 내라 괜찮아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두드림도 된다는 면에서 기쁘다라고 아마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풀렸습니다. 89가 뭘까? 그래서 저는요, 되게 신뢰의 말씀이죠. 우리 선생님 연세가 89세인가? 이러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아닌 거예요. 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시리즈에 89번째인데, 그것이 또 절묘하게 팔다라는 의미하고, 이렇게 겹쳐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한 가지만 네. 감의를 말하면 종이라는 단어도 제국 종자일 수가 있고 마루 종자일 수도 있고 마칠 종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가 제가 지금 150편쯤 썼는데 그걸 줄여서 시집으로 낸다면 표지에 한자를 뭐를 쓸까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루 종자가 될 수도 있고 종교할 때 종자, 제국 종자, 그야말로 땡땡 울리는 종이 될 수도 있고 마칠 종자,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로 마칠 종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땡땡땡 치는 종자를 추천드립니다. 늘 우리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종의 시리즈의 시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우리 또 낭송 독자분들 중에서 참여자분들께서 낭송 한 분 해주시고 질문해 주실까요? 네, 선생님. 34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파도는 파도를 일으켰다. 파도는 파도를 일으켰다. 동해 바다 끄트머리쯤 되는 동네에 민박집이 둘 있었다. 민박이라고 깔깔하다 못해 투박하게 써놓은 집은 불이 꺼져 있었고 선주집이라는 횟집 간판에 민박이라고 종이를 붙인 집은 불을 켜 놓았다. 불 켜진 집 안으로 털이 누른 개 2마리가 보였다. 하루 잘락하는데 방이 있는겨? 라고 묻자 밥은요? 라는 말로 방이 있다고 주인은 말을 하는 듯 했다. 바람이 많은 날은 아니었지만 바다는 으르렁거렸다. 휴대폰이 재구시를 못하자 시간을 가늠할 수 없었다. 날은 어둡지 않았지만 배가 고팠다. 아니 썰었다. 방을 정하자 방은 둘 중 하나였다. 서둘러 술을 시켰다. 술 먹지 마 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오늘은 파도 소리가 더 높았다. 횟집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파도를 일으켰다. 크고 흰 파도가 파란 바다를 삼켰다. 시집 2권을 가방에서 꺼내다 도로 집어넣었다. 오래된 형광등 빛에 시집 표지는 희고 파래졌다. 고프고 써린
뱃속으로 들어간 물회는 달았지만 소주는 짜고 비렸다. 소주 2병을 비우는 동안 짜고 비린 맛은 여전했다. 밤새 바다가 있는지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바다는 파도를 일으켰고 파도는 또 파도를 일으켰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면 이 시가 특별히 좋으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님? 예, 이야기처럼 써놨습니다. 아, 이야기처럼. 네. 아, 선생님 시를 대부분 앞에 대표작에 나온 것 말고 이렇게 근작시, 이것도 근작시잖아요. 이런 방향의 반응들도 좋은데요, 선생님. 이런 시들도. 저는 여기에서 너무 재밌는 게 하루 잘락하는데 방 있는겨? 라고 물었는데 밥은요? 아주 절묘한 대답이죠. 네. 이런 함의가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시는, 그 민박집에 가서 힌트를 얻고 쓰신 겁니까? 어디를 가셨을까요? 혼자서 잘 걸어다녀요. 혼자서 잘 걸어요. 그러니까 차를 어디쯤인가 주차를 하고 거의 해 뜰렵쯤 해놓고 해 질 때까지 걷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버스를 타든 뭐 버스가 없으면 택시 타든 돌아오는데 그날은 끝까지 갔는데 포항 간절곶이에요. 간절곶. 그래서 하루 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가거나 했는데 자고 자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날이었어요. 굉장히 고민이. 맨 마지막에 파도를 또 일으켰다는 게 파도가 내 마음속에 그 물결의 파도가 내 마음속에 파도를 잠재우지는 못하고 더 큰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소주를 먹으면 달랠까 싶었는데 들어가는데 짜고 비려서 더 이상은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도 2병이나 먹었으니까. 아무튼 그냥 담담하게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대로 쓴 시고요. 아무튼 지금도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걸어 다니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때마다 이제 이런 글이 떠오르면 쓰려고 합니다. 그렇죠. 걷는 것은 거의 인류의 역사하고 비례한다고 그러죠. 고대 철학자들도 다 걸었고요. 사색하기 좋고 생각하려면 대부분 다 걷습니다. 선생님은 걸으면서 시를 생각하나요? 아니면 풍경을 보나요? 걸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그 걷는 거를 좋아하셔서 자주 걸으시는데 그냥 생각... 시인들이 그렇잖아요. 시를 생각하고 걷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옆구리에서 그냥 세워져 나오면 그게 될 것 같고요. 맨 앞에, 대표작 중에 맨 앞에 있는 청계바람 같은 경우에는 제주 따라비 오름이라고 하는 오름을 비바람이 굉장히 치던 날 올라가다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2014년 조금 지나서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려고 했다는 걸 알고 안산고등학교에 연락을 해서 이 아이들의 일정을 알아가지고 그 일정대로 저 혼자 걸었어요. 대신 걷겠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따라비 오름을 오르는데 비바람이 치는데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항상 그 매직펜 같은 걸 갖고 다니는데 쓸 데가 없어서 막 옷에다가 썼던 그 시예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걸으면서 생각을 일부러 가지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다가 문득 어느 순간 옆구리에서 새어나오듯이 어떤 단어, 한 문장 생각이 있으면 어쩔 때는 그 마음을 꺾을 때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이거는 좀 남겨야 되겠다 싶을 때는 좀 글을 적어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옆구리에서 실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저희 같은 사람은, 저는 실력이 없어갖고 머리를 쥐어짜면서, 네, 책상 위에서 그렇게 쓰는데, 걷다가 옆구리에서 나오는 시야말로 가장 진실되고 감각적이고 좋은 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하나. 네, 하십시오. 근데 천개의 바람인가요? 천개의 바람인가요? 저는 자꾸 이걸 봐도 바람으로 안 보고 바람으로 그런 느낌을 원한다는 바람. 네, 아니, 바란다. 내가 바란다. 바란다. 나의 바람. 그것도 두 개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시, 난 바람 아무리 그도 보면, 바람으로 안 들리고 바람으로 들리고. 근데 바람 보면
맨 마지막 25쪽입니다. 천개의 바람. 선생님 읽어주시고 할까요? 아니 읽어보실까요? 그냥? 천개의 바람. 네. 그 바람마다 소리가 있기를, 그 바람마다 춤이 있기를, 그 바람마다 진정 바람이 있기를, 천개의 바람마다. 그는 아까 비바람을 맞았다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 3년에 쓴 그 바람마다 진정 아이들이 원했던, 정말 꿈꿨던,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바람이 들어가 있기를 하는 그런 생각의 바람입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천개의 바람은 그 안산의 그 친구들인 네. 거죠. 그리고 바람은 나의 소망이나 어떤 내가 바라는 것, 이것도 중의적인 의미죠. 네, 그래서 이 바람의 두 가지 상징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천개라는 단어도 제가 종이적인 거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네, 한글 표준법에 따르면 숫자니까는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일부러 붙였었어요. 의도적으로. 천년의 사랑은 있어도 우리나라 말에 만년의 사랑은 없습니다. 월인 청강지옥은 있어도 월인 만강지옥은 없어요. 어쩌면 우리 조선 사람한테, 우리 한국 사람한테 천이라는 단어는 숫자가 아니겠죠. 숫자가 아니겠죠. 네. 헤아릴 수 없는 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네, 거, 맞습니다. 숫자 그 너머에 있는 거, 그런 의미에서 천개라는 것을 숫자화 시키지 않고 그냥 몸을 붙여버린 그런 의미로. 예.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존재의 어떤 무수함, 내지는 다양성, 그죠? 그 천개가, 네.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아까 첫머리에, 김jul철 선생님께서 김달중 문학관에서 와, 나를 부르지? 라고 말씀하셔서, 저한테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안 어울리는데. 제가 관장으로서 그냥 간단하게 그 해명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에서 뭐 순수라든지 참여라든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어차피 민중의 고통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스며드는 게 우리 서정이라는 그 시가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김달진 시인이 그 서정을 추구하는 시인이다 라고 해서 마치 뭔가 민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제하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갖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저 앞에 2021년에 이산화 시인 악의 평범성 그 시집을 두고 김달진 문학상을 저희가 수여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역시 그 말 막 나왔었어요. 아니 김달진 문학상에 왜 이산화라는 시인을 주느냐. 한라산이라고 1987년 나왔던 4.3 가지고 했던 국가보안법 거기에 저쪽에 갔던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막 논란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아픔과 고통과 한이 스며드는 곳에는 시라는 서정이 있으니까요. 선생님 절대 그렇게 저희가 부른 게 달리 이렇게 뜻을 두지 않아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네, 어쨌건 제가 선생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우리 김유철이라는 시인의 제 발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깊이 시를 읽다 보니까 정말 몰랐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송경동 시인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시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서와 감정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런 근작시에서는 또 이런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어떤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쓰시는 걸 보고 되게 이렇게도 쓰실 수도 있고 저렇게도 쓰실 수도 있겠구나. 한쪽으로 이렇게 딱 규정 짓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너무 아쉽고 짧습니다. 선생님을 더 알아봤으면 좋은데 시간이 정해져서 마지막으로 선생님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 인사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사문예술연구소에서 제가 문어 공부를 몇 사람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공자님 말씀에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 대거에게 네 시를 공부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시를 아직 못 배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시를 배우지 못하면 말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라는 단어도 말씀 원자에 사원 사자가 섞인 겁니다. 말의 서원 같은 거죠. 시를 너무나 읽지 않는 것이 일반 사람이 안 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회 지도층들이 시를 그것이 금방 얘기한 참여시든 서정시든 한강 작가가 글을 적었다는 게 중요한 노벨상을 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가 그분의 시가 또 소설이 어떤 의미인지를 읽어보는 것은 나는 정말 사회 지도층부터 그렇게 읽기를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책 봐라 하기 전에 부모들이 먼저 책을 보고 시를 읽고 그래서 시가 우리를 좀 풍부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아울러서 제가 그만 관장님 말씀했지만 김달중 문학관에 와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집을 두 권을 갖고 왔는데 한 권은 청계바라는 거예요. 한 권은 산이 바다에 떠 있듯이라는 식을 갖고 왔습니다. 적절하게 나눠드리면 좋겠습니다. 관장님한테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